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한 사이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라도 저희가 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강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2교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출연자가 이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했을 때 이 상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 공익법인들은 출연재산을 잘 사용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출연재산 받으신 게 있으시면 전액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출연재산을 만약에 매각했다 하시면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운용소득도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내국법인 주식 보유 기준도 5% 초과해서 출연하거나 취득한 공익법인들 의무인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이사 및 임직원 취임 제한은 이제 출연자나 그의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준에 맞춰서 취임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정 기업 광고 홍보 금지, 부당 내부 거래 금지, 특정 공익사업 혜택 제공 금지, 해산 시 자녀 재산 국가 등 귀속 등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위목적 사업 관련해가지고 세법상 지켜야 될 의무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 모든 의무를 지키셔야 되고요. 이 의무들이 하나하나 생겨나게 된 배경들이 있어요, 다.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이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다든지, 뭐 유흥비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골프장을 가신다든지, 뭐 사치품을 사신다든지, 사실상 공익목적과 관련이 없이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런 식의 이제 적발이 되고 있고요.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한테 뭐 무상으로 임대하신다든지, 또는 저가로 임대하신다든지, 또는 근무하지도 않은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앉혀놓고 계속적으로 허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의무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부금 깡이라고 해가지고 법인 대표자가 법인 카드로 이 기부금을 상품권을 수십억 원어치 사신 거죠. 사셔서 그걸 이제 파른 현금화 시킨 다음에 본인 통장으로 다시 입금했다가 이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익자금을 사유화시키는 그런 공익법인들 때문에 이런 의무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자원이 본래 공익적 목적에 맞게끔 지키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이 상증세법 제48조 보시면 어떤 분들이 공익법인 뭐 증여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뭐 가산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냐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법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상증세법 제48조 보시면 제1호부터 4호까지 제6호, 8호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 7호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한다라고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 사용.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인 목적 등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인 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말뜻이 그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말도 맞고요. 굳이 끊어서 생각을 하자면 이 3년 이내에 직접 공인 목적 등에 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연받은 재산이 뭐 현금이다 하시면 이 현금 뭐 10억을 받았다 하시면 10억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 잔액이 특정이 되잖아요. 그때는 그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출연받은 재산이 뭐 토지나 건물이다 하시면 이 3년 규정 딱 규정 지어버리면 그럼 3년 지나면 빠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토지나 이제 뭐 건물을 출연을 받았다.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회복지시설로 토지나 건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 하시면 그 3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직접 공인 목적 등에 계속 사용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공인 목적 사업 등의 사용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 하시면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의 사용이랄지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랄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를 바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했다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사용 및 계속 사용의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1번 보시면 법령상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랄지 해당 공익목적 사업의 인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진행 등 출연재산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럴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 등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표 보시면 의무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이시면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는데 공익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든지 또는 3년 이내 미사용했다든지 또는 3년 이후 사용이 중단됐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여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이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교재에는 없는데 이해하기 좀 쉬우시라고 계산 사례를 가져와 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분홍 색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 있죠? 거기 13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사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공익법인이 19년도 7월 1일 날 특정 개인으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출연을 받아서 500제곱미터는 20년도 12월 11일 날 공익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셨고 나머지 500제곱미터는 22년도 7월 1일 날 현재 출연받을 당시 상태로 보유하고 있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라는 계산 사례고요. 이 공익사업 외로 사용했다 하시면 그 시점에 있는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년도 12월 1일 날 공익사업 외로 사용했으니까 이 평가액 10만 5천 원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리고 22년 7월 1일,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그 상태, 보유하고 있어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 시점이 지날 때 이 110으로 나머지 500제곱미터 계산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 뭐 토지다, 토지면 어떻게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시던지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시던지 뭐 중간자 허가 받아가지고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다든지 토지를 받아서 출연을 받아서 그냥 그 상태로 두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를 나대지 형태로 그냥 그 상태 두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직접 공익 목적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증여세 부과 예외 한번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그러니까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종교단체일지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출연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요 예규 사례 보고 가겠습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증여세 혜택을 받은 재산에 한정해가지고 이 사후관리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증여 시기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증여로 의제하고요. 증여 의제일은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익법인이 이 출연 재산을 공익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증여세 부과할 때 신고납부 불성실 가점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최대한 증여세 발생할 일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연재산을 매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출연재산을 매각했을 때 이제 지켜지는 의무 기준이고요. 출연받은 재산 매각 대금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매각 대금 사용 기준 보시면 나와 있죠. 1년과 2년 같은 경우는 이 미달 사용액에 있어서 10%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3년부터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2년은 가산세지만 3년부터는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연도 종료부터 1년 이내 아까 봤던 그 출연재산 자체는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였다면 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4년도 2월 달에 토지를 판매했다 하시면 24년도 12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24년도 2월 달에 매각한 이 토지 그러면 25년도 12월 달까지 30%를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 26년도 12월 달까지 60%, 27년도 12월 달까지 90% 이런 식으로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매각대금 사용 기준, 이 비율에 못 미쳐서 사용했다 하시면 그때는 이제 가산세, 증여세 부과가 되겠지만 이 매각대금 자체를 또 공인 목적 외로 사용했다 하시면 그때는 매각 시점에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이 의무 사용 비율에 직접 공인 목적에 못 미쳤을 때,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했지만 직접 공인 목적 이 의무 사용 비율에 못 미쳤을 때 들어가는 가산세 증여세 규정. 밑에 있는 것은 아예 공인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들어가는 증여세 규정이라고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각 대금이 직접 공인 목적 사업 사용 실적 포함 여부. 이 사용 실적에 인정되는 경우가 이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수익용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데 다만 옆에 있는 이 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 재산은 제외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매각 대금 예를 들어 토지 10억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매각 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다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만기가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넣었을 때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이거는 현금성 자산으로 판단하고 직접 공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니까 꼭 이 수익용을 운용하시면 6개월 기준 적용하셔야 된다. 매각대금 같은 경우 이 6개월 기준 적용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것도 주식을 매입해가지고 적어도 보유기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은 좀 지역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사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예규 사례 보겠습니다. 사업관리 대상은 공익법인의 매각대금 사업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출연재산에는 수익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 운용기간 6개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물론 수익용 자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꼭 6개월 기준 적어도 6개월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 취득에 사용했다 하시면 공익 목적 사업외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공익법인이 이 출연재산 매각 대금으로 또 연구소장을 채용하기 위해 실제 아파트를 하나 사신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공익목적 외잖아요.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 사업 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공익목적 외로 봐가지고 실제 증여세가 한 11억 정도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각대금으로 공익자금, 공익목적에만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계산 사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마찬가지로 세무안내 책자 139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계산 사례 보시면 출연받은 건물을 19년도에 1,000만 원에 매각하고 재세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용 부동산, 수익사업용 그리고 고유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이때 부과되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라는 계산 사례고요. 저희 매각대금 판단할 때 이 기준 매각대금 판단할 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각대금 총액에서 30%, 60%, 90% 가시는 게 아니고 매각대금 총액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매각대금 총액은 총액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이 그 바로 매각대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고유목적 사업 외로 보는 경우를 먼저 보시면 계산하실 때 매각대금 총액 1,000만 원에서 재세금 100만 원 뺀 이 3년 이내니까 90%죠. 이 매각대금 사용 기준 비율에서 이제 목적의 사용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매각대금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이 900만 원에서 목적의 사용 금액 200만 원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3년 이내 90%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매각대금 사용 기준액이 이 900만 원의 90%면 810만 원이에요. 지금 사용하신 거 보니까 200만 원, 그리고 200만 원, 100만 원, 총 5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81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310만 원, 이게 바로 이제 또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 1년과 2년 같은 경우는 가산세로 부과가 되겠지만 3년부터는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80만 원과 310만 원 합산한 490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운용소득을 보시면 운영소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 이런 게 바로 운용소득이고요. 이 운용소득을 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익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 하시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출연재산이든 출연재산 매각대금이든 운용소득이든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운영소득 기준도 있어요.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80% 만약에 못 미쳐서 사용했다 하시면 미달액의 10% 가산세 부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80% 기준이 22년도부터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5년간 평균을 계산하실 때 22년도 전에는 70%였으니까 70% 기준으로 5년간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고 그 22년도 이후부터는 80% 기준으로 5년간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오후에 설명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용 기준도 운영소득에서 법인세, 그리고 직전 사업용도 미사용, 미사용 가산세 이렇게 산식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따 서식 보시고 한 번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용소득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시 1번 보시면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8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고 보조금은 40만 원에서 200원의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운영소득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출연재산 60만 원에서 발생한 이 800원의 이자만 운용소득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시 2번 같은 경우 의결권이 있는 A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갑 공익법인이 19년도 주식 5%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신 거예요. 사후관리가 이미 종결된 거죠.
근데 이제 21년도에 20%에 대한 10만 원은 배당을 받았을 경우 21년도의 운용소득은 얼마인가요? 라는 거고요. 증여세 부과로 사후관리가 종결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5% 이미 사후관리가 종결이 됐고요. 나머지 5%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으로 운용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2분의 1은 5만 원이 운용소득이 최종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시 3번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하여 이미 부동산 평가가액을 증여과세가액에 포함했다. 그러니까 이미 증여세 부과돼서 사업관리가 종결됐다 하시면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규 사례 한번 가져봤어요. 세무안내 책자 145페이지에 되어 있고요. 주요 예규 사례 한번 보시면 공익법인이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받았다. 법인세법에 의한 입금 불손익 금액과 상관없이 이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의 전액을 운용소득으로 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출연받은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을 예금으로 적립하거나 임대 보증금에 반환해 사용했다 하시면 직접 공익 목적 외로 보진 않아요. 다만 직접 공익 목적이 사용한 금액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운용소득, 운용소득 이제 이자, 배당, 임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으로 수익률 재산을 취득했다. 그럼 수익률 재산에서 나오는 이 운용소득을 반드시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수익률 자산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으로 수익률 자산 취득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 수익용 자산으로 또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는 거는 직접 공익 목적으로 보지 않겠다. 예를 들면 현금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1억이다. 근데 그 1억을 또 정기예금에 넣었다 하시면 그때는 직접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직접 공익 목적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보유 기준 초과 금지. 이거는 이제 주식 5% 보통 초과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데 밑에 있는 의무이행 요건 이걸 지키시면 모두 10%까지는 보유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이행 요건 총 4가지였죠. 아까 출연재산가의 1% 지출 그거는 빠졌지만 그래도 지키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고 4가지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한다든지 특수관계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침해 금지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광고 홍보 금지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주식,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까지 보유하셔도 증여세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이 유무이 요건도 지키셨는데 주식을 10% 초과해서 보유했다 하시면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상출 집단,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경우 이거는 아무리 이 의무이행 요건을 지키셔도 5% 초과되면 바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 적용 대상은 약간 특례 같은 건데 의결권 미행사를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 의결권이 있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자선장학사회복지법인 이런 법인들은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까지 보유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계열기업 관련해서는 계열기업 주식의 총 재단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계열기업이 뭐냐 하시면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 법인의 주식을 말을 합니다. 이 주식을 30% 초과해서 보유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회계감사 전용 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공시 의무 이걸 지키셨으면 50%까지는 보유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있는 건 증여세고 밑에 있는 건 가산세 규정이 부과가 된다. 구분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증여세는 부과함으로써 사후관리가 종료될 수 있지만 이 가산세 규정은 저희 법령상에 매 사업연도 말 초과분 시가의 5%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뜻은 매년 판단되고 매년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산세는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96년도 12월 31일 현재 5% 초과 보유지수 매각금. 이게 어떤 거냐 하시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 연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저희가 90년도 전에는 주식 보유 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공익법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거고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건 관심이 없었는데 워낙 편법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91년도에 이 발행 주식 총수 20%까지만 보유해라 라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94년도에 드디어 5%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97년도에 이제 그 5%의 강화 그 규정을 더욱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5% 규정 가지고 있는 사람들 5% 이내로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매각해라고 이제 매각 의무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 매각을 강제화시키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예기간 같은 것도 줬어요. 뭐 예를 들면 5% 초과해서 20% 이상 이하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3년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해서 보유하거나 처분하도록 했고 또는 20% 초과해서 보유하는 경우는 5년 내에 뭐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거나 보유해서 처분해라 라고 이제 유예기간 같은 것도 줬고 또 추가적으로 이때 성실공익법인 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성실공익법인 제도 요건을 충족시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 계속 가지고 있게 해줄게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성실공익법인 제도 요건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다가 21년도부터는 이제 주식 보유 의무의 신고제로 바뀌었다라고 그냥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너무 지역적이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산세 규정도 뭐 시가의 5%, 10년간 과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 사용. 이거는 무수익 자산의 과다 보유 방지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정은 21년도부터 생겨났고요. 얼마 안 됐어요. 대상은 총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익 금액과 출연 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의 공익법인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서식 공시 대상이랑 기준이 똑같죠. 그러니까 표준서식 그 대상이시면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도 제출하셔야 되고 이 출연 재산가액의 1% 의무 사용하셔야 됩니다. 같이 연관지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만 종교단체는 제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상증세법 제48조 13항에 따른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대상 공익법인 5% 초과해서 출연하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이런 법인들도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봤던 의무이행 요건에서는 24년도부터 삭제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출연재산가액의 1% 의무 사용이란 그 기준 금액이 어떻게 되냐 하시면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재산의 1%를 적어도 직접 공익 목적에는 사용하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수익용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는 팔아서라도 출연재산가액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주식 때문에 생겨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10% 초과 보유 시에는 적어도 3%는 사용하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미달해서 사용했다 하시면 기준 금액과 공익 목적 사용에 의해서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부터는 주식 5% 초과 공익법인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산세 당초 10%에 있던 게 이제는 200% 부과될 수 있다는 거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 보유하는 공익법인들에 대한 강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보시면 운영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운영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도 있고 이 출연재산 1% 의무 사용 가산세도 있다 하시면 둘 중에 하나만 큰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자 등의 이사 5분의 1 초과 취임 금지. 이거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시거나 아니면 임직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걸 판단하실 때 출연자도 이 소액 출연자는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를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됐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가산세 굉장히 센 가산세입니다. 이거 가산세 100%예요. 지출하시는 경비 자체를 전부 다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가 뭐 10명 있다 하시면 이사 10명 중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3명이다 하시면 이 5분의 1 초과된 게 1명이잖아요. 그럼 그 1명한테 지급했던 뭐 급여, 차량 유지비, 항공비 이런 것들 지출했던 경비 전부 다 100%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에요. 다만 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이 됐다 하시면 임직원 같은 경우는 단 1명이라도 되시면 그 직원한테 지출했던 경비 전액 100% 가산세로 부과가 됩니다. 이사회 같은 경우는 5분의 1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임직원은 5분의 1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모든 이사와 임직원한테 가산세를 바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또 예외 규정도 있어요. 상층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문 자격 소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전문 자격 소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산세를 제외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이 상승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열거된 가산세 제외 대상이시라면 제외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산세 부과할 때 직간접 경비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공익법인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무자들이. 이 규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센 가산세라고 보거든요. 저도 옛날에 일선 법인세과에 있을 때 이걸로 이제 한번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셨는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근데 그 배우자가 이 상신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 그 사회복지사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자격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규정에 속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저희가 상승세법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10년치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때 급여만 보고 부과했는데도 가산세가 6억 5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큰 법인도 아니었어요. 이 규정이 굉장히 세요. 이것 때문에 불복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워낙 세다 보니까 꼭 이런 거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진 않은지 이 규정 한 번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상신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 이 법리 문헌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불복 사례도 하나 보니까 대표자가 직원으로 고용이 됐는데 본인은 이제 방사선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방사선사가 이 의사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거 가산세 부과한 거 7억 정도 부과됐어요. 가산세 부과한 거 너무 처분이 부당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사의 방사선사가 포함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서 그 7억 가산세 부과된 걸로 결국엔 판결이 났습니다. 적법하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라고 났으니까 꼭 이런 것들 출연자인지 특수관계인지 뭐 이사로 되어 있진 않은지 임직원 되어 있지 않은지 이 규정에 속한다든지 이 상승세법 시행령 제80조 10항에 열거되어 있는 제외 대상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수관계 내국법인을 위한 광고나 홍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범위는 기업지창소통법이, 그러니까 계열법인을 말을 하고 있고요. 광고 홍보의 범위를 보시면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 등을 이용해서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거나
팜플렛, 입장것 등의 내국 법인의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단순하게 내국 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진 않은데 이런 특정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가 들어갔을 때 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 홍보 비용 전액 100%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하시면 이제 공익법인들 뭐 지원금, 장학금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예를 들어 공지원 재단이다 하시면 그 옆에 앞에 그 계열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뭐 장학금, 지원금을 줬을 때 뭐 삼성 공지원 재단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 이제 그 계열법인의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 광고 홍보 관련해가지고 회계부정 사례가 있는데 어떤 공익법인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을 때 보이는 팝업창에 계열법인의 홍보 영상을 띄운 거죠. 그래서 이 공익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이 공익법인의 주요 업무보다 해당 홍보 영상이 먼저 나타나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들이 고객금 유도해서 이거는 광고 홍보 여기 규정에 속한다고 봐서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보통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광고 홍보 비용 가산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이 이것도 한 예규 사례가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이 뭐 계열법인이 의약품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약품 제조업체가 이 사회복지 공익법인한테 뭐 현물로 의약품을 출원을 했다. 그러면 이 현물로 받은 의약품을 사용을 한다면 이 규정에 속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홍보를 내국법인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킬 때는 광고 홍보가 100%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지만 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출원받은 제품 같은 걸 출원받아서 그 제품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했다 하시면 그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그 내국법인,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킬 때 들어가는 가산세 부과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인에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계열법인 관련해가지고 들어가는 가산세 규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기 내부 거래 금지. 자기 내부 거래 금지 같은 거는 출원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이나 수익하게 했을 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기 내부 거래라는 게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했을 때 그런 거래들이 이제 자기 내부 거래라고 하고 있고요.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을 때는 그 수익 자체, 출연재산 자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있고 저가로 이제 사용 수익하게 했을 때는 출연재산가액의 정상 대가 비율대로 이제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증여세 과세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기 내부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했다 하시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되고 있진 않고요. 또 출연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사용 수익한다는 경우랄지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및 건물 등을 출연받아 그 출연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랄지 이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계층 공익사업 혜택 제공 문제.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이 공익사업을 영위하셔야 되는데 뭐 사회적 지위랄지 직업이랄지 근무처, 출생지 등에 의해서 일부한테만 혜택을 제공한다 하시면 공익 목적 외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과되지 않는 제외사에 보시면 공익법인의 설립 또는 정관의 변경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서
공익사업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랄지, 공익법인이 특정 지역 자녀의 장학금, 지원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고 출연자도 같은 목적으로 출연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혜택을 제공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세법상 지켜야 될 의무 마지막 보시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법인이 해산하실 때 자녀 재산가액이 있으시면 그 자녀 재산가액 국가, 지자체 또는 동일 유사 공익법인들한테 귀속을 시키셔야 됩니다.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을 하시면 청산 절차를 거치면서 그 남아있는 자녀 재산가액을 주주들한테 배분을 하겠지만 이 공익법인은 남아있는 자녀 재산이 있으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 공익법인들한테 귀속을 시키셔야 돼요. 만약에 그 재산가액을 특정 귀속자한테 만약 귀속을 시켰다 하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귀속자가 영리법인이시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세법상 지켜야 될 의무 총 10가지에서 설명드렸고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꼭 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점심 먹고 1시에 이제 홈택스 작성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